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우리 인적 자원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뭐 학교, 대학도 마찬가지고 직업훈련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들이나 뭐 개인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정말 혁명적 변화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도 달라지고요, 필요한 능력도 달라지고요, 또 업무의 이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좀 그 밑에 제목처럼 우리가 뭔가 좀 바꿔야겠다 생각. 그러니까 어차피 HRD도 기획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 좀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바꾸자 하는 게 오늘의 요지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이 디지털 대전환이 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나오고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코딩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코로나를 맞았죠. 코로나를 맞고 강제로까지 사실 디지털 경험을 합니다. 그럼 그 인류가 2년 반 동안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게 뭐냐? 야, 이것 봐라. 디지털이 해보니까 괜찮네. 이런 교훈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뉴노멀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과거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야, 경험해보니까 재택교육,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다 괜찮더라. 그럼 섞어서 판을 새로 짜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보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뉴노멀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살벌한 단어인 게요. 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표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노멀, 정상이라는 게 다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죠.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건데요. 사실 그 출발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2007년에 나왔는데 갤럭시 S가 2010년에 나왔으니까 대중화는 불과 10년 정도 됐어요. 와, 근데 어떻게 됐냐? 표준 인류가 바뀝니다. 스마트폰을 잘 쓰는 인류가 표준 인류예요. 맞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죠. 은행 업무도 쇼핑도 거의 모든 것들을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당연히 일자리도 바뀌고 이거의 선상에서 미래의 급격한 변화가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이미 2020년 1월 1일 기준 세계 10대 기업이 이렇게 바뀝니다. 1, 2, 3, 4, 5등이요. 애플, MS,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고요. 알리바바, 텐센트, 아시아 최강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 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즉 폰을 든 인류를 표준으로 하는 기업, 그리고 그 문명을 창조하고 이끄는 기업들이 싹 다 차지해요. 저 시가총액 순위의 의미는요, 주식을 많이 산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미래에 잘 될 것 같다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내 돈을 거기 태우는 거죠. 저 때 1500조까지 올라갔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와, 디지털이 진짜 대세구나 막 이러면서요. 그리고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2년 반이 지나서 2022년 4월 2일, 뭐 어제도 제가 살펴봤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애플이 1500조에서 3500조가 됩니다. 2000조가 늘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1500조가 늘었고요. 구글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전 세계 자본이요, 이런 기업들이 잘 될 거래요. 아마존, 테슬라, 뭐 엔비디아, 페이스북. 대한민국 기업 시가총액은 어떤가요? 코로나 이전하고 똑같아요. 심지어 더 빠져요. 막 명확하고 냉정한 판단은 뭐냐면, 자본이 내린 판단, 한국은 미래가 별로 기대가 안 된다. 잘 안 클 것 같아. 근데 여긴 잘 될 것 같아.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뭐가 잘못했는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론 머스크는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죠. 네, 맨날 트위치라고 코인 얘기나 하고, 쟤는 왜 저래? 비즈니스 방식도 그래요. TV 광고 1도 안 해요. 그죠? 여러분, 대리점 가면 차 사기에 서류 가지고, 서류가 없어. 오로지 앱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결제하는 거예요. 야, 그럼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차도 사지 말라는 거야? 응, 사지 마. 이게 말이 돼요? 우리의 노말은요, TV 광고 엄청 하고요, 대리점 직원이 맨투맨으로 인간적 네트워킹을 통해 파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인력의
쓰임새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요? 기업 구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48조인데 얘는 1,300조, 1,200조예요. 차나 많이 파냐? 올해 150만 대 팔아요. 현대기아 하면 900만 대 넘게 팝니다. 뭐죠?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테슬라를 비롯한 저기 있는 탑 기업들이요, 지금 인류의 표준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미래를 그거에 맞춰 준비한다는 겁니다. 지금 인류의 표준이 뭐냐? 코로나 이후의 뉴 노멀의 표준, 택시가 아니라 우버고요, 호텔이 아니라 에어비앤비고요, 뱅킹도 그냥 지점 중심 뱅킹이 아니라 카카오 같은 모바일 뱅킹이에요. 대한민국 방송 표준은요, TV 아닙니다. 유튜브예요. 대한민국 국민 60%가 저녁 7시 위에 유튜브를 봐요. TV는 28%밖에 안 됩니다. 다 바뀌었어요. 2010년과 확연하게 달라요. 그 표준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 표준을 리드하고 그리고 그 받은 기대치, 엄청난 자본을요, 거기서 연결되는 연결형 미래. 이거 우버 타는 사람들은 기사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이걸로도 타네. 그럼 자율주행도 믿고 타겠다. 그 자율주행 투자해요. 야, 모바일 뱅킹 한 사람들이 나중에 로보 어드바이저의 자산 관리에 코인 경제까지 하겠다. CDBC 디파이에 투자해요. 메타버스 투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투자하죠. 그러니까 야, 그래, 내가 생각해도 2030년 저희가 잘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사회를 볼까요? 상징적인 게 있죠. 우버가 불법이에요. 에어비앤비도 불법이에요. 암호화폐도 불법이에요. 왜 그러죠? 이유는 너무 합리적이고 합당해요. 국민이 전부 공감합니다. 여러분, 사회 취약 계층을 보호하자는데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택시가 표준이에요.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은 2010년의 사회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동원해서? 규제를 동원해서. 그런데 그거에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해줘. 이유는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코로나 이후에 나 대박이야, 나 디지털하기를 너무 잘했어 하시는 분, 대한민국 국민 몇 프로일까요? 5%? 그래서 다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보호받고 싶은 본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택시 기사분들 보호하는 게 마음 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내 돈을 그런 사회, 그런 표준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한 번도 혁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카피했죠. 선진국에 있는 거 카피해서 착 가는 게 익숙하죠. 그래서 혁신의 부작용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요. 야, 우버 나오면 안 돼. 야, 암호화폐도 안 돼. NFT도 하지 마. 그거 다 사기래, 망해.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그 사회에 대한 기대치가, 미래 기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요, 인적 자원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미래지향적인 표준을 제대로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내 마음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걸 보려면요, 데이터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표준이요, 오늘 하루 사용한 사람들의 데이터로 표준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제가 임의로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적자원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이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인적자원 개발은요, 개도국형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항상 선진국과 베낄 게 있었어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인적자원 개발의 방법도 다 카피해 온 거예요. 맞죠? 그리고 너무나 잘해서요, 대한민국이 기적같이 선진국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제 베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뭐 무기를 팔았다, 중공업에 뭐 LNG 선을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1등인데 어디를 베낍니까? 그뿐인가요? 주력산업 반도체.
여러분, 저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아시아를 처음 순방하는데 그게 전 세계에 대한 초강대국 대통령의 메시지죠. 아시아에 내가 제일 처음 가는 데가 제일 중요해. 어디 갔어요? 우리나라에 왔어요. 일본이 아니고. 처음으로. 내리자마자 어디 갔죠? 삼성 반도체 갔어요. 전 세계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시아에 관심 있는 건 반도체 산업밖에 없어. 맞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5나노 이하의 제조 기술을 가진 세계 3대 국가 중에 하나예요. 대만, 우리나라, 미국. 끝이죠. 야, 일본도 독일도 과학기술 그렇게 발달했는데 왜 안 해요? 어려워서 중단해 포기한 거죠. 하다가 결국 그만뒀죠. 그럼 역설적으로요. 야, 옛날 방식으로 교육한 애들이 지금 반도체 앞으로 미래를 잘할 수 있을까? 우려됩니다. 안 그런가요? 폰은 접으라 그러죠. 자동차는요. 여러분, 테슬라가 목표 맞죠? 그럼 자율주행의 전기차 해야 되네요. 우리 대학 교육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동차 관련 기계과에서 내연기관 가르칩니다. 아닌가요? 야, 그럼 뭔가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너무 명백해 보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더 극심한 게 문과 쪽이에요. 요새 뭐 코딩 안 배우면 안 된다. 개발자 연봉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요. 이게 글로벌 가게까지 확산됩니다. 막 구글, MS, 테슬라, 우리나라 좀 쓸만한 디지털인지 다 빼가요. 연봉이 워낙 높으니까. 그뿐인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발자 연봉 2억대 됐고요. 일반적으로 문과 졸업생들이 많이 가던 회사들, 금융 서비스, 유통 다 어때요? 다 디지털 투자예요. 다. 그래서 거기는 수시로 그런 거 빅데이터 했냐, AI 했냐, 뭐 너 NFT, 메타버스 해봤냐 그러면 수시로 유경험자 그러면서 뽑아가요. 이걸 누가 제일 잘 할까요? 지금 취업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제일 잘 알아요. 또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게임 기업, 멘토 기업. 여러분, 대한민국 10대 부자 중에 5명이 게임 창업자인 거 아세요? 이번에 김정주 CEO 돌아가시면서 그거 드러났죠. 야,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가봤더니요. 와, 세상에 회사 건물 1층 플로어에 들어갔는데 농구장처럼 꾸며놨어. 카페가 있는데 그 게임에 나오는 스토리 중에 살려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바깥에 정원도 기가 막히고요. 애들 복지, 유치원 다 세팅해놨어요. 왜? 자기가 좋으니까 다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지지 않을까요? 퍼지죠. 가고 싶겠죠. 근데 어떤 사람 뽑아요? 메타버스 전문가, NFT 전문가. 요새 뭐라 그러냐면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소프트웨어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3만 명 인력 양성해야 된다. 제가 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걸 동남아에서 키워야 되냐? 왜? 한국은 안 하니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는요. 야, 그러면 대학 교육 혁신해야겠네? 그런데 안 해요. 뭘 찾아요? 핑계. 왜 우리 우버가 불법이에요? 핑계가 좋으니까. 여러분, 전기차 자율주행차 안 가르치는 핑계가 뭔지 아세요? 제 기계과 교수예요. 젊은 친구들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합시다. 과목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그럽니다. 나이 든 교수님이. 야, 그게 기계과에서 가르쳐야 되냐? 전기과에서 가르쳐야 되냐? 여러분, 어느 과에서 가르쳐야 돼요? 자율주행차는요. 인공지능 핵심이죠. 반도체 칩도 중요하죠. 센서 중요하죠. 어느 과가 주관해야 돼요? 그럼 정답은요. 통합, 융합하는 거죠. 그래서 MIT, 스탠포드의 공대는 벌써 야, 학과 간 벽을 허물고 새로운 트랙들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벌써 10년 전부터 시작했고 시도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학과 간 통합하기 시작하면요. 동문 회장님들이 나섭니다. 머리 띠두르고. 야, 무슨 전기, 네가 뭐 세상 바뀌는 거 얼마나 안다고 전기과, 기계과, 소프트웨어과가 통합돼야 된다 그래? 맞죠? 그걸 누가 부추겨요? 내 자리를 잃고 싶지 않은 교수들이 부추깁니다. 내 과목을 바꾸지 않았으면 하는 교수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편적인 우리 사회 얘기를 했지만 이건 교육계 전반에 있는 강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누구는 알아요? 아이들은 검색의 인류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야, 내가 내 연봉이, 내 근무의 조건,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망이 어디 있는지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어른들만 모른 척하는 거죠. 그러니 세대 간의 갈등과 골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인적 자원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문제가, 인적 자원 개발에 있어서, 교육과정 개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고요,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대상의 진짜 진정한 미래를 준비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에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규제, 내가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걸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고 봅니다. 지금 애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고요, 디지털 혁명을 맞았어요. 그럼 창의적 아이디어를 잘 발현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디지털 혁신, 디지털 역량이 강화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건 너무 명백한 거죠. 이중혁명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혁신을 두려워하는 나라예요. 왜?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카피만 했죠. 이제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해요 하면, 근데 시작을 안 할 뿐이죠.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달콤한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좀 바꿀 게 필요한데, 제가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교육의 세계관. 그게 뭐냐? 인류가 폰을 통해 디지털 문명을 접하면서요, 완전히 상상 속의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걸 디지털 신대륙이라고 하는데, 그 실체가 뭐냐? 여러분, 아마존이 세계 최대 쇼핑몰인데 어디 있죠? 없죠. 그게 가상의 신대륙이에요. 유튜브가 지금 뭐 방송이 되고 내가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죠? 올리면 어디 올라가요? 없죠.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전부 가상의 신대륙이에요. 저는 그게 지금에 와서 불리우는 새로운 이름이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가 원래 뜻이 초월이고 버스는 유니버스, 초월적인 세계가 뭐예요? 인간이 땅에서만 살다가 디지털 신세계를 만드는데, 심지어 그게 삶의 작은 한 부분이 아니라 표준적인 삶의 공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내 세계도 디지털이 옳네, 디지털이 정답이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육 체계도 디지털 교육의 최고의 메리트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 전체도요, 디지털 2030년의 미래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하고 그걸로 교육받고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인재를 많이 키워야 된다. 맞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디지털 신대륙에서 패권 전쟁을 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주권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카카오, 네이버가 있으니까 주권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메신저 라인 씁니다. 여러분, 메신저 앱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뭐 얘기 안 할 수도 아시죠. 카카오가 뱅킹도 하고 앞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커요. 그런데 일본은 라인을 쓰는데 그게 네이버 거예요. 야, 앞으로 인공지능도 좀 하고 뭐도 좀 하고 뱅킹에도 좀 하고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남의 나라에 얘기를 해야 돼. 주권이 없는 거죠. 유럽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만 해요? 규제를 만들어서 야, 페이스북 안 돼, 뭐도 안 돼, 계속 그것만 합니다. 그럼 미래는 못 잡죠. 네, 명백해요. 그럼 문화 자체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시스템의 자체가 너희도 디지털 잘해야 돼, 코딩만 배우는 게 아니라 디지털 문명 자체를 즐기기도 하고 거기서 역량을 키우고 해야 돼. 그러려면 확실한 믿음이 가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가장 큰 믿음은 뭐냐? 디지털은 온통 부작용이다. 게임하면 중독이요, 그죠? 없는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핑계대기 참 좋은 거죠. 유튜브 하면 애들 먹방만 본다, 시간 낭비한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런데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생물학적인 존재인 인간이 과연 디지털 환경에서 더 잘할 수 있느냐? 케이스가 더 많죠. 여러분, 여기 영재발굴단 나와서 초등학교 때인데 뭐 인공지능 코딩하고 막 이런 거 배운 애들 다 어디서 배워요? 디지털 커뮤니티. 여기 이 진도영 군이요, 초4 때 대한민국 드론 챔피언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뭐하니 그랬더니 안면 인식하고 물체 인식하는 인공지능 드론 만든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익산의 용성초등학교 다닙니다. 전교생 12명의 미니스쿨.
거기서 어떻게 배웠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드론을 너무 좋아해서 애들 다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얘가 스스로 배우더니 선생님을 뛰어넘어. 그러면 서울로 가냐? 아니요. 커뮤니티. 드론 조정 커뮤니티. 거기 가면 드론에 미쳐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죠. 거기서 배워요. 그런데 재주가 너무 뛰어나서 그 덕후들 중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 거야.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 1등 했는데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랬더니 코딩 드론이 진짜 재밌는 거야. 형상 인식하고 안면 인식하고 막 이런 거 다 돼. 와, 그럼 어디서 배워요? 또 커뮤니티죠. 인공지능 코딩 커뮤니티. 자기가 배울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다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배우려는 의지죠.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발전합니다. 이런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친구 아시나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의 창시자입니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만들었어요, 누가. 근데 얘가 중3 때 처음으로 암호화폐 논문을 써요. 야, 중3이 어떻게 논문을 써? 모든 지식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너무 좋아서 얘가 약간 영재니까 막 아이디어를 발현시키더니 MIT 스탠포드 교수님들의 수학 과목을 듣다가 위상 수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코딩을 코인 내 블록체인으로 담는 방법을 제안한 거예요. 그게 6년 만입니다. 19살 때. 그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리고 올해 타임지 표지 모델을 장식했죠. 암호화폐 분야 최고의 권위자. 얘가 한마디 하면요. 전세가 들썩들썩합니다. 1995년생, 만 27세예요. 여기 김태훈, 울산 과기다니면서 코딩을 했어요. 온오프라인으로 다 배웠죠. 어디서 주로 활동했냐? 인공지능 코딩의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이 친구는 어떤 성적을 냈느냐? 여러분, 구글이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 갑자기 이름이 알파고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80% 소스 코드를 공개했죠. 20%는 이건 너무 비싼 핵심 모듈이라 공개 못한다 그랬는데 이 커뮤니티에서 야, 치사하게 그걸 공개하느냐? 우리가 풀어서 공유하자. 김태훈이 무려 20개의 핵심 모듈을 풀어서 공개했어요.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죠.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MS, 구글, 애플, 테슬라의 스카우터들이 다 상주합니다. 왜? 데려가려고. 그리고 얘 오픈 AI라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회사에 스카우트 가죠. 연봉 2억 5천. 여러분 그게 커뮤니티로 다 퍼지지 않을까요? 야, 그럼 이렇게 교육받고 성장하면 이렇게 글로벌하게 갈 수 있구나가 보편적인 스탠다드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문명에서? 디지털 사회에서요. 최윤민 대표는요. 고1 때 학교를 그만둔 걸로 유명합니다. 왜 학교를 그만두냐? 코딩에 빠져갖고 다른 공부는 다 싫었어. 그리고 IT 특성화고에 진학을 했대요. 그치? 선생님이 20년 전 코딩을 가르치더래요. 이유는 우리가 더 잘 알죠. 그럼 선생님이 한테 뭐라 그러면 선생님이 미안해, 알아, 안 돼. 대학 가서 해라.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못 받아들인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얘하고 동갑이에요. 여러분 코딩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너희들 공부했니를 공유하지 않을까요? 글로벌하게 잘 된 애 치고 얘도 대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학교 그만뒀습니다. 정규 교육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모하고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학교를 그만둬요. 너무 코딩을 공부하고 싶어서. 자기가 판단할 때는요. 이 전 세계 글로벌의 인재들을 봤을 때 수능이라는 쓸데없는 거에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절대 아니라고 판단하고 믿고 한 거예요. 그리고 20살에 창업을 합니다. 대안학교 졸업하고요. 그 회사가 테이블 매니저라는 회사입니다. 요새 KT가 광고해 주죠. 음성 인식으로 인공지능이 식당 예약을 해드려요. 그 회사예요. 직원도 50명이 넘어요. 인공지능으로 무장했어요. 아시아를 바꿀 백인 청년에도 선정이 됩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요. 야, 인공지능 어떻게 배웠어? 그랬더니 교수님 책에 쓰신 대로요. 인공지능 커뮤니티 가서 배우고요. 거기서 만난 진짜 찐 실력자를 오프라인으로 초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과외하듯이 하면서 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 교육 학습시키는 거, 지식 주입도 중요하지만 근간에는요, 이 새로운 세계관, 우리가 그냥 유튜브나 보고 뭐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킹의 공간과 지식을 흡수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흡수해서 활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사회가 되었다는 걸 너무 많은 청년들이 이미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활용해야죠. 정규 교육과정 HRD에서도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한번 보세요. 2003년 위키피디아, 2005년 유튜브, 2008년 에어비앤비, 2010년 우버, 넷플릭스 뭐 여러 가지가 다 등장하면서 인류 표준을 바꿨는데 대부분 저기 참여하고 저걸 이끌어간 사람들, 그게 다 오픈 소스를 이용하거나 커뮤니티에서 지식을 확보하거나 없던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아이디어를 모아서 창조한 사람들 맞죠? 여기서부터 DNA를 뽑아서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 HRD가 MZ세대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는요 뇌구조가 달라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특별하게 많은 말씀은 안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G세대를 M세대의 구분은요, 어려서 청소년 시절에 PC방에 가서 인터넷 게임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입니다. 자, 여기 해보신 분, 나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해봤다. 이거 M세대예요. 어릴 때의 세계에 대한 세계관이요, 그래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야, 내가 전 세계를 인터넷을 통하면 다 만날 수 있어. 그걸 활용할 수 있어. 게임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죠. 반면 그 이전 세대는요, 세계관이 땅 위에 있어요. 저 무슨 게임 했을까요? 오징어 게임, 딱지치기, 구슬치기. 세계관이 땅이야. 인적 네트워크는요, 혈연지연 학연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그 시절에 인터넷이 있어요. 외국인을 어떻게 만나? 커뮤니티는 어디 있어? 여러분, 커뮤니티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뭔지 아세요?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하지 하는 커뮤니티가 제일 근간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있어봐. 커뮤니티도 활용하고 인터넷도 활용하고 그 체계를 머리에 갖고 1년 동안 게임에 중독된 애가 회사를 차리면 그걸 기반으로 하지 오프라인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세계를 만든 거예요. 25 이하의 세계, 아까 비탈릭 부테린, 김태훈, 뭐 최훈민 대표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 친구들은 처음으로 청소년 시절에 스마트폰을 씁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쓰면 진짜 달라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요즘 애들이요, 학생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뭐 궁금해서 질문할 때 정답을 가르쳐 달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지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지식은 여기서 나오고요. 객관화되고 정량화되고 집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지식만 애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지식을 많이 받아들이면 해박한 지식력을 갖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애들끼리 경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 경쟁합니다. 근데 내가 우리 반에 갔더니 쟤는 모르는 게 없어. 척척 박사야. 뭐 게임부터 애들이 좋아하는 건 다 알아. 걔가 당연히 디지털 역량이 뛰어나겠죠. 검색도 잘하겠죠. 커뮤니티 활동도 잘하겠죠. 여러분, 그럼 애들은 뭐라고 느끼느냐? 내가 저걸 못하면 죽겠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거나 아니면 나도 열심히 배우거나. 대부분은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G세대가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계관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게임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어마어마하게 많은 10대, 20대들이 하는 게임인데 회사가 게임을 안 만들어요. 너희들이 게임 만들어가지고 놀래. 돈도 벌래요. 로블록스를 게임을 만든 사람만 800만 명이 넘었고요. 무려 5,500만 개의 게임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22살의 대학생이 만든 게임이 돈 제일 많이 번 건데 거의 한 24억 이렇게 벌었대요. 야, 이게 뭐야? 제가 들어가 봤어요. 교육적 관점에서 전 수업을 이제 늘 저런 걸로 개발하니까 로블록스로 게임 만들기 쉽습니다. 왜? 유튜브에 따라하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냥 유튜브 검색을 잘하는 애면 누구나 일단 똑같은 게임 만들 수 있어. 제가 만든 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똑같이 따라하면 되니까 작동을 해요. 그런데 만들면서 진짜 놀란 게 뭐냐? 여러분, 게임을 만들려면요, 그 소프트웨어가 게임 건축물을 만들어야 되고요, 탈 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장애물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 제가 지금 기계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컴퓨터 모델링 소프트웨어 똑같아요. 야, 그걸 초등학생, 중학생이 한다고? 한다는 거죠. 이용만 해도요 3차원적인 공간 감각이 생겨요. 메타버스에서 뛰어노는 애들은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예를 들어 보통 애들은요 이렇게 가려놓으면 뒤는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 못하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창조해? 소프트웨어를 배운다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딱 이거 해보고 대한민국 초등학생, 중학생은 전부 다 의무교육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 코딩의 랭귀지도 배울 수 있죠. 되게 간단하게. 따라하기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죠. 선생님도 부담 적죠. 그 다음 게임 만드느라고 그거 재밌다고 따라하다 보면 공학용 소프트웨어를 어려서부터 그냥 익히게 돼요. 덤으로 얻어온 게 제일 중요한 거죠. 3차원적인 공간 상상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부모들도 선생님도 잘 모르니까 때려. 너 게임하냐? 네 인생 어떡하려고 그러니? 우리가 늘 마음에 있는 게요, 혁신의 달콤함을 쟁취하는 것보다 그냥 부작용이라도 없자. 미국 10대 60%가 로블록스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야, 저는요 그런 환경이 너무 부러워. 야, 네 마음껏 놀아. 좀 게임도 하고. 생각해 보세요. 플랫폼 기업을 성공시키려면 요새 뭐 앱으로 개발한다, 창업한다 되게 많죠. 핵심이 뭐예요? MAU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느냐. 여러분, 그걸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데들이 어디예요? 다 게임 회사들이에요. 심지어 돈을 내고 찾아오게 해. 그럼 게임의 묘미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런 디지털 산업을 기획을 잘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이게 부작용만 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 이장이요, 맨 처음 한 게 뭐예요? 삼성 SDS 나와가지고 PC방 차리고요, 한 게임 만들어서 돈 벌었어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원래 페이스북의 원형이 뭐예요? 데이팅 앱, 게임 앱이에요. 그게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그 대성공을 거둔 거죠. 또 우버, 게임하다 즐기라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버가 처음 나왔을 때 경쟁 비슷하게 하는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왜 인기를 끌었냐? 게임처럼 디자인을 해서. 이런 세계관들을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80% 이상의 10대, 20대가 이걸 하니까 거대 기업들이 야, 얘들을 잡아야 돼. 그리고 메타버스를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얘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부 다 투자해요. 뭐 이건 뭐 다 데이터상으로 드러난 거죠. 이러면서 관련 산업 기술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게 이 가상현실을 꾸미는 소프트웨어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오토데스크 유니티나 언리얼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인력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동시에 관련해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술하는 AR, VR, 미러월드, 라이프 로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수요가 폭발할 거예요. 이게 원래 없던 거냐? 여러분, 공학 분야에서 다 쓰던 거예요. 그런데 메타버스가 10대, 20대한테 내려가면요, 공학 분야 아주 극소수 인구 1, 2%가 쓰는 게 아니라 게임하면서 노는 기술이 돼버렸어. 그럼 저걸 어디든 활용해도 사람들이 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산업화에 많이 활용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저런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뿐이 아니에요. 세계관 자체가 달라집니다. 야, 이 로블록스나 또는 그 제페토 같은 걸 경험하는 애들은요, 세계관이 어떠냐? 여러분, 제페토에 그 네이버가 만든 거잖아요. 3억 명의 가입자가 있어요. 그중에 90%가 외국인이야. 그럼 이 메타버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관련 없어요? 언어나 인종이나 국적이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저 이번에 진짜 와
대박이다 그랬던 게 이정재가 에미상을 수상하고 나서 뭐라 그랬죠? 언어의 장벽이 없어졌다. 여러분 누가 없앤 걸까요?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이 없앤 거죠. 영화관에 가면요 자막 있는 영화를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미국인도. 그런데 넷플릭스가 뜨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는 메타버스 세계에 사는 세대들은요 언어고 나발이고 커뮤니티에서 재밌다 그러면 무조건 봐야 돼.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이 에미상을 수상한 가장 근간이에요. 이 세계관이 달라지면서 게임의 세계관과 합성된 메타버스 세계관이 20세 이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요 그들이 주력 세대가 되겠죠. 그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태계를 소위 모든 거래 시스템을 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거에 강력한 축이 지금 현재로는 NFT와 암호화폐입니다. 여러분 게임 세계에서 애들은 가서 누구든지 만나고 소통하고 이게 익숙해요. 국적 상관없어. 그 다음에 디지털 아이템을 뭐 사고 입고 하는 것도 아주 많이 해봤죠. 그때 쓰는 게 코인이에요. 그래서 걔들이 코인 경제가 너무 익숙해. 왜 코인을 쓰냐? 아니 국적이 없는데 달러를 쓸 거예요. 원화를 쓸 거예요. 그러니 코인을 거래하고 나머지 자기네 돈으로 바꿀 때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코인 거래소에 가는 거예요. 이게 환전이죠. 이런 시스템이 익숙한 아이들한테 가만히 있어봐. 꼭 게임에서만 해야 돼? 그러지 말고 밖에서도 해보자. 디지털 아이템을 거래해보자. 그래서 NFT가 등장합니다. 그 아티스트들이 그림을 그려서 NFT에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 크리스티 소더비 같이 원래 미술품을 거래하는 회사가 야 메타버스에 우리도 샵 차리자. 전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한테 여러분 디지털로 그림 그려서요 NFT에 등록하고 거래는 이더리움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게 현실 세계에 융합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NFT 아티스트 시장 커지죠. 게임은 당연히 NFT 원조니까 당연히 키우죠. 엔터 기업들. 여러분 BTS가 사진 찍고요 음원 넣어갖고 디지털 파일 만든 다음에 NFT에 등록해요. 팔리면 팔리겠죠. 안 팔리겠어요? 그럼 이건 진짜 없던 거대한 규모의 시장이죠. 그래서 방시혁 대표가 5천억을 NFT에 넣겠다 그러고 SM 이수만 회장이 우리 회사는 이제 메타버스 NFT 회사로 불러달라. 우리는 엔터 기업 아니다. 들여다보니까 게임이나 엔터의 주요 고객이 30세 이하 많네요. 그죠? 같은 세계관에 부합하는 데서부터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정말 별천지예요. 그냥 만들면 다 해보는 거야. 안 되면 말고. 원래 혁신엔 도전하는 거죠. 디지털 아트, NFT 아트 시장은 계속 클 겁니다. 유튜버가 성장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맞죠? 거품도 꺼지고 진정한 승자만이 남는 세상, 시장은 그렇게 형성되겠지만 어쨌든 계속 커질 겁니다. 두 번째, 이상한 프로젝트가 막 시작돼요. BAYC. 스토리가 뭐냐? 돈이 너무 많아 지루한 유인원들끼리 모여서 클럽을 만들어 놀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 클럽을 만드는 방식에는 클럽 회원증을 발급해야 되잖아요. 그 클럽 회원증은 NFT로 발행한다. NFT를 등록할 수 있는 파일이 있어야죠. 그걸 이미지로 만들어서 저렇게 원숭이 그림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10,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10,000명의 지루한 원숭이들 모여 놀자 한 거죠. 그랬더니 마돈나, 에미넴 같은 슈퍼 셀럽들이 이거 너무 미치게 재밌다 그러고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마돈나하고 어깨동무해서 셀카 찍었어. 그리고 거기다 올려.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또 셀럽을 불러. 그럼 저게 가격이 오르겠죠. 왜? 오픈시라는 마켓에서 자율 거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도 그거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저게 40억까지 올라요. 그리고 떨어지긴 물론 하죠. 거품은 항상 빠집니다. 저는요 NFT 중에 지금 나온 것 중에 99%가 망한다에 그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재밌으니까 이 메타버스 기반의 경제 생태계가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숭이를요. 아디다스가 삽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숭이는 원숭이 못 바꾸니까 거기다가 아디다스의 옷이나 모자 이런 걸 다른 걸 입혀서 3만 마리의 아디다스 원숭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NFT를 팝니다. 한 마리에 90만 원. 이거 살까? 1분 만에 매진 275개 매출이 올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산 사람들한테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 옷, 모자를 보내줍니다. NFT 등록해서. 희귀 아이템 맞죠? 증명된 것도 맞죠? 그러니까 완소 아이템이 된 거야. 그리고 3만 명의 커뮤니티가 생겼죠. 이게 중요해요. 이걸 요새 웹 3.0에서 DAO라고 부릅니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 DAO라는 커뮤니티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디다스의 팬클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케팅에 큰 효과를 보기 시작하죠. 나이키도 그런 걸 합니다. 나이키는 또 신기하게 가상 신발을 팔아요. 여러분 RT팩트라는 회사가요. 여기 보시면 와 쿨해 보이죠? 이런 캐릭터를 가상세계에서 디자인해서 팔고요. 신발도 만들어 팔고 이런 회사였어요. 이걸 인수하더니 나이키 브랜드를 가상 신발로 만들어 팔아요. 어떻게 가상 신발을 파냐? AR 필터. 여러분 AR 필터를 설치하고요. 내 신발을 찍으면 내 신발이 아니라 저 신발이 나와. 그걸 SNS 프로필에 올리고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켤레에 1,500만 원. 작년에 630켤레 팔아서 37억 매출했대요. 그러면 저거 하나 보내줍니다. 제조업과 결합하는 거죠. 근데 NFT 등록된 소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이 된 거는 분명해요. 우리는 잘 이해는 안 가요. 그죠? 그런데 이게 대유행을 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그 근본에 이 새로운 세대의 세계관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키하고 아디다스한테 제일 중요한 고객이 계속 성장하는 10대와 20대입니다. 맞죠? 스포츠니까 더 그래요. 제일 많이 신어. 그런데 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했던 전략은 멋있는 TV 광고를 만드는 거였어요. Just do it. 기억하시죠? 근데 요새 애들이 TV를 안 보죠. 여러분 올해 이 방통위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10대들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집에 꼭 TV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0.4%. 20대는 4.8%. 30대는 12.5%. 안 본다는 얘기죠. 심지어 역효과가 나요. 여러분 전 TV 좋아해요. 맨날 TV 틀어놔. 내 채널에서 보다 보면 거기 광고가 나와요. 야 광고가 나 맞춤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섬찟하기도 합니다. 무릎이 아프십니까? 기력이 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광고 뒤에 나이키가 Just do it 그러고 나오면 애들이 그걸 보면 진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아재 브랜드였구나. 여러분 전 요새 TV 광고 많이 때리는데 보면 저건 타겟이 50대 60대구나. 야 그럼 광고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10대 20대의 우상은 누굴까요? 적어도 자기도 다 어려워요. 메타버스 어렵고요. 코딩하는 거 어렵고 코인도 어렵고 NFT도 어려운데 거기서 막 10대 20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그런 애들이 우상 아닐까요? 그럼 그런 애들을 모았어. 커뮤니티 여기 3만 명, 여기 예를 들어 10,000명. 그러면요. 와, 걔들이 나이키에서 나 이번에 신발 샀는데 대박. 와, 나 아디다스 이번에 여기 다오 가입했는데 혜택이 대박이야. 이러기 시작하면 걔들이 온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다 퍼뜨리고 결국 10대, 20대한테 내가 가장 리스펙트하는 그룹의 애들이 제일 좋은 브랜드라 그러면 와, 진짜 이 브랜드는 우리를 생각하는 힙한 브랜드가 맞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NFT 구입해봤다 하시는 분 또는 NFT 내 거 등록해봤다. 여러분 왜 애들이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첫째는 어른들이 안 와서 좋고요. 둘째는 그래서 경쟁이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초기에 왜 애들이 잘했는지 아세요? 어른들이 안 왔거든요. 안 들 줄 알고.
그래서 애들은 오히려 여기가 기회의 땅이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도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대와 20대가 중요한 게 코카콜라, 펩시콜라, 스타벅스, 맥도날드 다죠. 다 합니다. 다 NFT예요. 그래서 요새 되게 저한테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게 NFT 프로젝트 할 청년들 없냐. 진짜 많아요. 실험적으로도 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가상의 땅에 모여가지고 놀게 해줘야지. 그래서 메타버스 부동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이키도 아디다스도 저기 모여가지고 커뮤니티에 캐릭터 들고 들어가서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그런 걸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랑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게 잘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전부 아이디어를 폭발해서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인터넷 버블이 꺼질 때 그때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에서 NFT 좀 가르치고 해보자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저기 부정적 요소 되게 많아요. 또 부작용도 되게 많습니다. 투기성이다, 사기다. 뭐 이번에 루나 테라 나오면 우리나라 전 언론이 떠들어서 다 저거 사기야. 그런데 그럴수록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야. 여기 혁신의 아이디어가 없을까? 창조적인 미래를 만들어 볼 인재를 키우는 비결이 여기 있지 않을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세계관의 차이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렇게 교육시켜요. 스탠다드를 잘 배워라. 대한민국 표준이에요. 코로나가 나오면요, 보도 참고 자료에서 쫙 이렇게 해서 딱 내보내. 10년 동안 똑같이, 그죠? 저거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변했죠. 메타버스 세계관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야, 이거 텍스트 기반으로 어떻게 보냐. 내가 오늘 코엑스 가서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픽하게 이 폰을 통해 가상의 현실로 보여줄 수 없겠니? 그게 코로나 맵이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대학생 한 명이 이틀 동안 오픈소스 갖고 낑낑 매가지고 만들었대. 돈 한 푼 안 받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인재한테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절대 안 받고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럼 인재 이렇게 키워야죠. 그 대학생 동아리 애들, 멋쟁이 사자처럼 애들이 이번에 NFT 민팅을 국내 최초로 했죠. 그게 메타콩즈입니다. 이거 뭐 망했다 뭐 한다 하지만 결국 이런 도전이 혁신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저는 교육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입식 교육이 필요 없냐? 여러분, 진짜 인간한테 가장 적합한 교육은 여전히 주입식 교육 맞습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벗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가적 방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번에 교육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걸로 꼽히는 게 에꼴 42, 귀에 모시박이에 들으셨죠? 프랑스 IT 프로그래머 교육인데 수업도 없고 교사도 없대요. 뭐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 게임처럼 디자인됐대요. 스테이지 1 이렇게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시오. 기간 일주. 떨어지면 다음에 또 오세요. 그동안 뭐 할까요? 이 인류는요, 궁지에 몰리면 길을 찾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보고 어디 검색하고 온갖 구글링 모든 수단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걸 찾아내서 배우는 거예요. 그만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검증이 된 거죠. 미네르바 스쿨 이번에 서울대학교 초청해서 대학 혁신에 관한 세미나를 하는데 학생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가르치지 않는다. 50%를 가르치지 않는데요. 야, 그러면 어떻게 안 가르쳐? 아젠다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검색해오래. 더군다나 여기 하버드보다 똑똑한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진짜 그래요. 메타버스로만 수업을 해요. 메타버스라는 게 뭐 디지털 공간에서만. 야,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냐? 저도 경험을 했지만요. 이번에 저 수업에서 기말고사가 NFT 민팅이었어요. 제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팔로우하면서 한번 해본 게 다예요. 와, 근데 애들이요 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우려돼서 걱정. 야, 너희 왜 이렇게 이거 시간을 많이 보냈냐 그랬더니 교수님 저희 DNA에 딱 맞아요. 이제 믿어줘야 됩니다. 검색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저는 사실요 코로나 이후에 메시지는 분명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욕하고 있는다고 해결됩니까? 애들이 곡물목 상권을 침해했다. 너희들이 내 수수료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게 아니라 수수료를 얼마 떼더라도 내가 살려면 디지털에서의 비즈니스의 핵심 뭐야를 배워야 되는 거 맞죠? 그렇게 전환해야 된다고. 제가 교육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 학생들을 그렇게 교육을 해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1993년생 학생이에요. 얘가 제가 논문 토픽을 석사 때 원자력 발전소 지진 안전성 평가라는 걸 해줬어요. 기계적인 거죠. 되게 어려워요. 한 달 정도 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잘 해야 됩니다. 하더니요. 교수님 근데 이거 인공지능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머리가 돌아간 거야. 그 아이디어 좋은데 야 근데 내가 하나도 모르는데 괜찮겠냐. 지도 교수님은 몰라도 된대요. 수업도 필요 없대요. 이미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런 거 한 사람 너무 많이 본 거야. 근데 진짜 해요. 전 세계의 지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혁신을 다 하는 겁니다. 자기 코딩을 만들더니요. 그 다음에는 교수님 데이터 많은 분 어디가 많은데 의대 교수님 친한 분 소개했더니요. 안 그래도 우리 하고 싶었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의료 데이터 보고인 거 아시죠? 20년 동안 정기 검진을 이렇게 잘 받은 나라가 없어요. 20년이 쌓이면 그 젊었을 때의 데이터로부터 환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으로 폐기종을 진단하는 걸 먼저 했고요. 요새 뭐 하는 줄 아세요? 박사 예심 받는데 논문 제목이 심전도 검사 결과로 심근경색 위험도를 평가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이에요. 얘 의대생이에요, 공대생이에요? 경계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더 놀란 게 있습니다. 저만 그래서 야 우리 학생들 대단하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이번에 기계학회를 갔어요. 기계학회가 기계과죠. 세션의 절반이 토픽에 머신러닝이 들어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기계과 교수의 절반이 머신러닝을 전공했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애들이 길을 찾는 거예요. 열어만 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주입식 교육의 길을 찾느라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토론하고 배틀하고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노력만 한다 그러면 정말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이 문화를 익혀야 돼. 이 학습의 문화, 검색을 통한 자기개발의 문화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러닝과 코칭이 에듀케이션만큼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타버스 세계관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실력을 키우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업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이 경제 생태계의 구조가 바뀐 겁니다. 법칙이 바뀌었어요. 원래 자본이 지배하고요. 브랜드가 지배하고 강력한 시스템이 지배했는데 이제 누가 지배하냐? 소비자가 왕이에요. 대표적인 게 BTS죠. 그럼 BTS는 방송에 아부하거나 자본의 권력이 기대서 성공한 게 아니라 SNS에서 활동하면서 팬덤, 아미를 통해 세계적인 가수가 된 거죠. 방송산업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방송산업을 잘하는 사람에 필요한 역량은 뭐냐 하면요. PD나 방송국 시험 잘 보는 게 아니라 뭐를 잘해야 되느냐? 구독과 좋아요를 잘 만들어야 돼요. 맞죠? 구독과 좋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죠. 실제로 이미 생태계까지 다 바뀌고 있고요. 이제 TV 유치원 기획하고 프로그램 했던 PD다. 별로 인기 없어요. 그런데 보람이 기획했던 사람은요. 인기 많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람이의 라이벌이었던 라이언이라는 친구가요. 우리 보람이는 방송 중단했지만 올해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했어요. 우리 회사 매출이 3천억이 넘었어요. 여러분 3천억이면 KBS 거의 다 쫓아간 거야. 뭘 하나 봤더니 손에 들린 거 보세요. 자기 브랜드로 제조를 해요. 여러분 교육 사업은 안 하겠습니까? 식품은 안 할까요? 저는 이거 먹고 건강해졌어요. 왜? 매일 4천만 명이 미친 듯이 봐요. 이게 뭐예요? 그 다음 단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성공한 사례도요. 보세요. 제가 아주 단적으로 이거 얘기하면 다들 공감하시는데 여기 스타일 난다라는 화장품 브랜드 아시는 분? 들어보셨죠? 남양유업 들어보신 분? 남양유업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까요? 어느 기업이 더 큰 기업이죠?
이게 수치적으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둘 다 회사를 매각해서. 스타일란다 6천억, 남양유업 3,100억. 우리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럼 스타일란다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줄 필요가 있죠. 저분이요, 전문대 나와서 22살에 동대문에 옷가게 차리고 잘 되니까 화장품 가게 차렸어요. 오프라인에서 노노, 거기서 만들어서 오직 디지털에서만. AHC라는 기업은 3조 4천억 매각 가격입니다. 대우중공업하고 똑같아요. GP클럽의 기업 가치는 1.5조. 저분은 대학도 안 나오신 거 아시죠? 닥터자르트 플러스 건축가 나와서 늦깎이로 창업해갖고 미국 가서 화장품 브랜드로 성공하고 1조 2천억에 에스티로드에 매각했죠. 무신사 조만호 대표님 고3 때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요. 프리첼의 동호회 사이트를 만듭니다. 그게 이름이 무신사예요.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 그럼 그게 2조 5천억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5조 가치 평가받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진짜 덕후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어. 근데 그 백그라운드 세계관이 어디였다? 나는 무조건 디지털만 간다. 스펙 학벌 좋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코딩을 공부한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새로운 걸 공부할 때 내가 학교에 성적이 안 좋아. 그럼 야,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 라고 할 만하겠죠. 더군다나 이게 매력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핵심이요. 팬덤을 디지털 세계에서 만드는 핵심이요. 인간의 마음의 감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평생막걸리.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평생막걸리가요. 2010년에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던 건데 매출이 2억이야.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막걸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말렸어요. 야, 젊은 세대는 막걸리 안 먹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SNS 마케팅을 강화했나 보다. 애들이 몰라서 안 사 먹는 거 아닐까? 여러분 맛없는 막걸리로 SNS 마케팅을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빨리 망합니다. 뭘 바꾸느냐? 경험을 바꿔요. 2030한테 테이스팅을 해봤더니 6도의 시큼한 옛날 막걸리 질색을 하는데 5도의 달달한 맛 좋아하더라. 맛을 바꾸고요. 두 번째, 디테일을 바꿉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막걸리 먹고 이거 되게 맛있는데 이거 뭐야? 무슨 막걸리야? 딱 봤더니 포장이 할배야. 추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결국은요, 소비자가 왕이 됐다는 건 CEO가 고집을 부려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전통적인 사고도 아무것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뭐를 바꿔야 된다? 경험의 디테일한 모든 프로세스를 고민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한 게 여기 당근 마켓이기도 하고요. 또 이거 보세요. 이 유아인 바지 이게 50만 장이 팔렸대요. 야, 미쳤어. 50만 장이 바지가 어떻게 팔려요? 그런데 유아인이 광고를 해서 팔린 게 아니고요. 댓글이 11만 개라서 팔린 거래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댓글? 아까 아디다스 NFT 3만 명 그룹 있었죠. 야, 신상 나갈 때 너희가 투표해. 디자인 A, 디자인 B 중에 그 다음에 우리가 투표해서 이긴 게 선정이 됐어. 그리고 너희들은 다오기 때문에 50% 할인해 줄게. 사. 그럼 3만 명이 사고 나서 신상품 나오면 사이트마다 가서 댓글 안 달아줄까요? 야, 이건 진짜 멋져. 그러고 여러분 제가 20대 청년으로서요. 나 서울에서 배달 전문 피자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럼 피자는 10대가 오더하는 거 맞죠? 20대가 오더하는 거 맞죠? 야, 그러면 다오를 만들자. NFT 발행하자. 100명만 뽑아요. 그리고 시식권을 줘. 와,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야, 그럼 난 투표하고 막 이러면서 개발에도 참여하죠. 그리고 당신들은 수고했으니까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피자 30% 할인권. 미치죠. 그럼 자기들이 투표하고 만든 거고 나왔을 때 이 피자는 꼭 먹어봐야 돼. 이 피자 회사 사장님 미쳤어 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성공한 게 박재범의 원소주입니다. 마케팅 전략도 달라진 거네요. 왜 이정재의 미식 라면은 실패하고 박재범의 원소주는 성공했을까? 커뮤니티를 통한 소통을 통해 진정성과 진짜 개발 기관의 모든 과정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좋은 경험을 만드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그 핵심이 뭐냐? 아이고. 네. 그 핵심이 디지털 생태계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지털 생태계, 제가 왜 NFT다, 메타버스다, 20대, 30대 하는 SNS다 이거를 경험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그 세계의 인간을 잘 학습해야 그들이 좋아하는 경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걸 지금 대기업이 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애플을 쫓아가려고 작년에 조직 개편을 했어요. IT 모바일 부문, 소비자 가전 부문, 물건을 분야별로 만들어서 잘 팔자, 그죠? 그런데 DX 사업부로 통합했어요.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뜻을 풀이하면 제품 경험 사업부죠. 경험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제 제품 개발의 기준이 숫자, 화소수, 배터리 이게 아니라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의 에어팟 프로인데 이거 30만 원에 팔죠. 샤오미가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5만 원에 팔아요. 우리가 무향실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요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근데 애플 사용자가 뭐라 그래요? 교수님 무슨 소리야? 느낌적인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그 브랜드를 좋아하면요 똑같이 안 들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야, 그럼 그 오묘한 인간을 기반으로 표준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야 돼? 맞죠.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 우리 기술만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인문학과 휴머니티를 기술에 결혼시켰다. 그랬더니 비로소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더라. 스티브 잡스가 만든 기준이 뭐라고요? 수치가 아니라 느낌적인 느낌이 올 때까지, 고객의 심장이 노래할 때까지. 여러분, 이게 앞으로 필요한 인재의 핵심이에요. 저는요,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팬덤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MZ세대 볼까요? 유튜브 1위가 우리나라, 유튜브 조회수 1위가 우리나라 아기상어예요. 웹툰이 100개국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웹툰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가. 왜? 이상하게 해요. 전 세계의 청년들이 대한민국 작가의 웹툰을 너무 좋아해요. 야, 이거 뭐지? 그뿐이 아닙니다. MZ세대가 즐긴 e스포츠, 롤드컵을 하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페이커 이상형. 넷플릭스에서 가장 최장시간 상영된 드라마가 오겜,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에미상을 타는 거죠. 야, 국경도 없고 언어적 차이도 없고 모든 걸 메타버스에 즐기는 세대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새로운 팬덤이 대한민국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공부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애들도 그거 보라고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감각이라는 건, 인간의 감각은요 경험을 통해 나옵니다. 이번에 이문찬 군이요 아주 중요한 얘기한 거 아세요? 전 세계 피아니스트가 너무 놀랐어요. 왜? 여러분, 아무리 천재라도요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천재로부터 받아야 돼요. 맞죠? 근데 이문찬이 어디서 배웠대요? 늦은 나이인 9살에 상가 피아노 교습소에서 처음 했대요. 근데 어떻게 쫓아올 수 있었을까요? 유튜브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천재성을 입증하니까 그때부터 늦었지만 천재 교수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디지털 신세계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세계관과 팬덤, 이런 HRD의 새로운 목표가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일자리도 앞으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요 대한민국 HRD만큼 칭찬받아야 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야, 우리가 뭐 교육이 수능의 문제고 뭐가 문제고, 맞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기만 했으면, 부작용만 일으켰으면 지금의 대한민국 선진국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해요. 문제는요,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조업으로 기적을 만들었어요. 남의 거 카피해서 세계 최강이 됐어요. 왜 기적이라 그러냐? 제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7개 국가를 봤더니 이미 1901년에 선진국이에요. 어떻게 해서?
식민지에 빨대 꼽아서. 여러분, 식민지였던 나라가 선진국 된 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해. 우리가 제일 외국인들이 우리를 높게 치는 게 뭐예요? 교육열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적을 만들었어요. 문제는요, 이제는 세계가 메타버스 세계래요. 영역도 경계도 없고 국가적인 것도 없고 다 좋아한대. 넷플릭스에 올라오고 유튜브에 올라오고 팬덤이 생기면 전 세계가 열광하면 최고가 된대요. 그런데 그런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세계인의 심장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 되는데 벌써 유튜브 1위, 넷플릭스 드라마 1위, 뭐 K-팝 가수 1위 다 했어요. 웹툰 1위. 거기다가 요새는 식품도 잘 팔려요. 막 라면 수출 엄청 늘죠. 와, 자동차도, 심지어 여러분 무기도 사가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한테 무기 수입하자 그러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 거 수입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야, 그러면 이 새로운 메타버스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가능성 무궁무진한 거 맞네요.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길을 열어줘야죠. 우리가 빗장을 풀고 두려워하지 말고 교육에도 혁신을 도입하고, 야, 얘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너무 여기 멈추지 말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빌려 쓴다고 하잖아요. 지구를 빌려 쓴다, 어른들이. 그럼 진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 빗장만 열면요, 저는 이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의 저력이 또 한번 새로운 신대륙에서도 멋진 도약을 만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HRD 전문가들 분들께서요, 새로운 세계관에 맞는 멋진 교육 과정들 많이 만들어 주시고 훌륭한 후학들 많이 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